경기도 모 육군부대. 이른 아침 6시 기상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단장 김용철 소장이 집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김용철은 35년간 군 복무를 해오며 청렴하고 원칙적인 지휘관으로 유명했죠.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딸 김수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수민은 26살의 간호장교로 석 달 전 이 부대에 새로 부임한 상태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수민은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죠. 부대 내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수민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중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의무실 부사관 이병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민은 환한 미소로 답했죠. 네,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진료 예약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병장은 명단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총 15명 정도 됩니다. 감기 환자가 많아서요.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박준혁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35살의 박 대위는 작전과에서 근무하는 장교였는데 최근 들어 자주 의무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민중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시겠네요. 박 대위의 목소리에는 묘한 친근함이 담겨 있었죠. 수민은 예의상 인사를 받았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대위는 특별한 증상도 없으면서 일주일에 2~3번씩 의무실을 찾아왔고 매번 수민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려 했거든요. 대위님,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수민이 업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컨디션 체크 차 왔습니다. 수민중이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서요. 박 대위가 웃으며 말했죠. 이런 식의 발언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고 수민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죠. 점심시간이 되자 수민은 동기 장교인 최정민 중위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아, 박 대위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저었죠. 그냥 친하게 지내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조심해.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민의 조언에 수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여성 장교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그날 오후 수민이 의무실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박 대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민중위, 잠깐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요? 박 대위의 제안에 수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업무가 많아서요. 하지만 박 대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수민의 스트레스는 점점 커져갔죠. 집에 돌아간 수민은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사단장인 아버지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버지의 딸이라는 부담감과 여성 장교로서의 어려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저녁, 부대 간부들의 원래 회식이 있었습니다. 김용철 사단장은 공무로 참석하지 못했고 중대급 이상 간부들만 모인 자리였죠. 수민은 처음에는 참석을 망설였지만 부대 적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장소는 부대 근처 한 식당이었습니다. 15명 정도의 간부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수민은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박준혁 대위가 자꾸만 수민 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술을 권했습니다. 수민중위, 술 좀 드세요. 부대 생활 적응하려면 선배들과 친해져야죠. 박 대위의 권유에 수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요. 하지만 박 대위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주변 선배들도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며 수민을 설득했죠. 결국 수부는 맥주 한 캔 정도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수민에게는 그 정도의 알코올도 부담스러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 반쯤 회식이 끝나자 간부들은 하나둘씩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민도 일어서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죠. 수민중이, 괜찮으세요? 박대위가 다가와 수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수민이 거절했지만 박대위는 이미 수민의 팔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이미 떠난 상태였고 식당 주변은 어두워져 있었죠. 박대위는 수민을 자신의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차에서 잠깐 쉬다 가세요. 바로 운전하기엔 위험해 보여요. 수민은 머리가 어지러워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박대위는 수민을 조수석에 앉히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랐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민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대위가 수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민중이, 평소에 말하고 싶었는데. 박대위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랐죠. 수민은 불안감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위님,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수민이 일어나려 했지만 박대위가 수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평소에 중위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박대위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수민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죠. 대위님, 그만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수민이 몸을 빼려 했지만 박대위는 더욱 강하게 수민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민의 어깨와 팔을 만지기 시작했죠. 수민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수민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박대위가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무도 없어요. 박대위의 성추행은 몇 분간 계속되었고 수민은 온몸이 떨리며 눈물을 흘렸죠. 마침내 수민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박대위가 손을 뗐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중위님만 손해예요. 누가 믿겠어요? 박대위의 협박에 수민은 공포에 떨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죠. 수민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관사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민은 절망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그날 밤 수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순간이 머릿속에 반복되었고 박대위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버지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사단장인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민은 잠시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수민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은 수민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만이 남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수민은 거울을 보며 어떻게든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만들려 노력했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과 창백한 얼굴색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죠. 의무실로 출근한 수민을 본 이병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위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이병장의 질문에 수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주말에 잠을 못 잤나 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날 밤의 일이 계속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웠죠. 오전 10시쯤 수민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준혁 대위가 의무실에 나타난 것이죠. 수민중위, 안녕하세요. 박 대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민은 온몸이 굳어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지금 환자가 있어서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 대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일 기억하죠? 아무 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 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을 때 수미는 공포에 떨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수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에 지장을 받았죠. 식욕도 없어져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동기인 최정민 중위가 수민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죠. 수민아, 요즘 너 정말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정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민은 말하고 싶었지만 박대위의 협박이 떠올라 입을 열 수 없었죠. 그냥 부대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수민은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 정신과 상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상담실에는 민간에서 파견 나온 여성 심리 상담사 김미영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민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김 선생님은 수민의 손을 잡으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수민은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고 박대위의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중위님, 이건 명백한 성폭력이에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상급자라서. 수민의 걱정에 김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담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대 내 카메라 기록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수민은 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그날 밤 회식 장소와 주차장 주변의 카메라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일반 장교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박대위가 수민에게 더욱 노골적인 접근을 해왔습니다. 수민 중위,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나네요. 우리 다시 만날까요? 박대위의 뻔뻔함에 수민은 분노와 절망을 느꼈죠. 대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날 일은. 수민이 거부하자 박대위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중위님, 혹시 누구한테 말한 건 아니죠? 말했다면 중위님이 더 곤란해질 텐데요. 박대위는 심지어 수민의 근무평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다른 장교들 앞에서 수민을 질책했죠. 수민은 점점 부대 내에서 고립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김용철 사단장은 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수민이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보며 걱정했죠.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수민에게 물었습니다. 수민아, 요즘 부대 생활이 힘드냐?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구나.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느라 좀 힘들어서. 하지만 김 사단장은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5년간 군 생활을 해온 경험으로 딸에게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은밀히 부대 내 상황을 파악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용철 사단장은 딸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부대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파악하기 시작했죠. 특히 의무실 주변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수민의 근무 상황을 은밀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사단장이 의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준혁 대위가 의무실에서 나오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잠시 후 의무실에서 수민이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단장은 이상함을 느끼고 며칠 더 관찰했습니다. 박 대위가 유독 의무실을 자주 찾는다는 것과 그때마다 수민의 표정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직접 딸에게 물어보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저녁 늦게 김 사단장이 부대를 순찰하던 중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이상훈 병장과 마주쳤습니다. 이 병장은 평소 성실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병사였죠. 병장, 밤 근무 수고가 많다. 김 사단장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네, 사단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 병장이 정중히 답했죠. 김 사단장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부대 분위기는 어떤가? 이 병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김 사단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무슨 일인가? 이 병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회식 날 밤에 좀 이상한 걸 봤거든요. 어떤 것을 봤는가? 김 사단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이 병장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날 밤 10시쯤에 부대 정문 근처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박준혁 대위님이 김수민 중위님을 차에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사단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병장은 계속 말했죠. 수민 중위님이 많이 취한 것 같았는데 박 대위님이 억지로 차에 태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중위님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김 사단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 이 병장이 대답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후에 중위님이 차에서 내려서 비틀거리며 관사로 가셨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나? 김 사단장의 질문에 이 병장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교들 사이의 일이라서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웠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김 사단장은 이 병장의 증언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생각했죠. 병장,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만약 추후에 조사가 있으면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 병장의 대답을 듣고 김 사단장은 즉시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만약 이 병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 사단장은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아빠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밥 먹자. 할 얘기가 있다. 수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죠. 네, 아빠. 알겠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 사단장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수민아, 아빠한테 숨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수민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아빠. 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사단장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말해봐.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수민은 마침내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위의 지속적인 접근부터 회식날 밤의 성추행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이야기를 다 들은 김 사단장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온몸이 떨렸지만 딸 앞에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죠. 수민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아빠가 사단장이시니까. 이런 일이 알려지면 아빠한테도 피해가 갈까 봐서. 수민의 대답에 김 사단장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죠. 수민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김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박 대위가 협박을. 수민의 걱정에 김 사단장이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와 기강에 관한 문제다. 그날 밤 김 사단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의 명예를 지키면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죠. 다음 날 아침 7시 김용철 사단장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했죠.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 사단장은 군 검찰 수사관인 이정호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중령, 긴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있다. 지금 내 집무실로 와달라. 이중령은 사단장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죠.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중령의 질문에 김 사단장은 딸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노력했죠. 이중령,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달라. 설령 내 딸의 일이라도 사실이 아니면 무혐의 처리하고 사실이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중령은 사단장의 각오에 감동했습니다. 사단장님,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김 사단장이 단호하게 답했죠. 군의 기강과 정의가 개인적인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군인 정신이다. 그날 오후 김 사단장은 부대 감찰실장인 박성민 중령도 불러들였습니다. 박중령, 부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하라.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달라. 박중령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수민은 아버지의 결정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사 김미영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 걱정을 털어놓았죠. 선생님, 아빠가 공식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무서워요. 김 선생님은 수민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중위님, 이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상담 기록과 수민의 정신적 피해 상황을 상세히 문서화했습니다. 이틀 후 군 검찰과 감찰실의 합동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날 밤 목격자였던 이상훈 병장이 조사를 받았죠. 이 병장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박 대위님이 수민 중위님을 차에 태우는 걸 봤는데 중위님이 많이 취해 보였고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었고 중위님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들렸어요. 이 병장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식에 참석했던 다른 간부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박 대위가 수민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했고 회식이 끝난 후 수민을 데려간 것을 증언했죠. 박 대위가 수민 중위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는데 수민 중위는 거절했었습니다. 감찰실에서는 부대 내 카메라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회식 장소 근처와 부대 주변의 감시 카메라에 박 대위의 차량과 그날 밤의 상황이 일부 기록되어 있었죠. 비록 차 안의 상황은 직접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대와 차량의 움직임이 증언들과 일치했습니다. 한편 박준혁 대위는 갑작스런 조사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잡아떼려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태도가 달라졌죠. 그냥 술에 취한 후배를 집까지 바래다 준 것뿐입니다. 다른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박 대위의 거짓말을 쉽게 간파했습니다. 수민의 상담 기록, 목격자 증언, 카메라 기록 등이 모두 일치하는 증거였죠. 게다가 부대 내 다른 여성 장교들도 박 대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위가 평소에도 여성 장교들에게 불편한 접근을 자주 했었어요.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김혜진 중위의 증언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 대위의 평소 행동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수민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조사 사흘째 되는 날, 김 사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은밀히 처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많은 참모들이 만류했지만 김 사단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김 사단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피해자가 제 딸이라 하더라도, 아니 제 딸이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군의 명예는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이자 군 지휘관으로서 보여준 김 사단장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동시에 군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박 대위는 결국 증거의 압박에 못 이겨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한 실수였다며 정당화하려 했죠. 그러나 이미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린 상태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박준혁 대위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법무관 출신의 엄정한 판사들로 구성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철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죠. 김용철 사단장은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대위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태세였죠. 변호인은 이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훈 병장이 증인석에 섰죠. 그날 밤 제가 목격한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장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박 대위님이 수민 중위님을 차에 태울 때 중위님이 거부하는 모습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약 10분간 무언가 일어났는데 중위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병장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죠. 이어서 회식에 참석했던 다른 간부들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들은 박 대위가 수민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했고 수민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민 중위는 술을 못 마신다고 여러 번 거절했는데 박 대위가 계속 권했어요. 정신과 상담사 김미영 선생님의 증언도 중요했습니다. 수민 중위님은 전형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함께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문가의 의견은 재판부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수민이 증언대에 섰을 때였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박 대위가 제 손목을 잡고 몸을 만졌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박 대위의 변호인은 수민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의학적 증거를 제시했죠.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성추행 당시의 기억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 대위의 평소 행동 패턴도 밝혀졌습니다. 다른 여성 장교들이 박 대위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대해 증언했죠. 박 대위는 평소에도 여성 장교들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자주 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어요. 김혜진 중위는 더욱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작년에 박 대위가 저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었어요. 회식 후에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고 거절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박 대위의 행동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주었죠. 감시 카메라 영상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비록 차 안의 상황은 직접 보이지 않았지만 박 대위가 수민을 차에 태우는 과정과 수민이 나중에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차에서 나올 때 명백히 고통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박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단순한 실수였다고 말을 바꿨죠. 마지막에는 위계질서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위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한 성추행이며 군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죠.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박 대위가 사건 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협박했고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것이었죠. 재판 마지막 날, 박 대위는 최후 진술에서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민중위님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죠. 피고인 박준혁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하고 군에서 강제 전역시킨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 안팎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수미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김 사단장도 딸을 꼭 안아주며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위로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며칠 동안 부대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박준혁 대위의 강제 전역과 함께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죠. 김용철 사단장은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미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았죠. 정신과 상담사 김미영 선생님은 수민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권했습니다. 중위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회복해 나가세요.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해내셨어요. 김 사단장 역시 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수민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일상의 평안함을 되찾으려 했죠. 수민아, 아빠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한 달이 지나면서 수민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동기인 최정민 중위를 비롯한 동료들의 따뜻한 지지도 큰 힘이 되었죠. 수민아, 내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우리 부대가 더 안전해졌어. 정말 고마워. 정민의 말에 수민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성 장교들을 대하는 남성 장교들의 태도가 더욱 신중하고 예의 바르게 변했고 성희롱이나 불편한 농담은 완전히 사라졌죠. 무엇보다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갖춰졌습니다. 이상훈 병장은 자신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사단장은 개인적으로 이 병장을 불러 감사 인사를 전했죠. 병장, 자네의 정의로운 증언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군인의 본분을 다해줘서 고맙다. 2달 후 수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민간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기로 한 것이죠. 아빠,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보고 싶어요. 이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김 사단장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아빠는 항상 내 선택을 지지할 것이다. 수민의 전역 신청서에 서명하면서 김 사단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응원하고 싶었죠. 수민의 전역식 날,
많은 동료들이 참석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의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병장과 간호사들은 수민을 보내기 아쉬워했죠. 중위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김 사단장은 딸의 저녁식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김수민 중위는 뛰어난 의료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용기를 보여준 군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 후 수민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특히 수민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저희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 주시네요. 김 사단장도 이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부대와의 교류를 통해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켰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체계화했죠. 우리 군은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산길을 걸으며 수미는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빠, 그때 아빠가 정의로운 선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김 사단장은 딸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수민아, 내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말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것에 대해 감사했죠. 그날 저녁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수미는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 내년에 성폭력 피해자 상담 과정을 수강하려고 해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고 싶어요. 김 사단장은 딸의 성장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김 사단장은 일기에 썼습니다. 딸이 상처를 딛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민 역시 자신의 방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아버지와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용철 사단장은 예정된 전역을 앞두고 있었죠. 36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딸의 사건을 통해 정의란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수미는 대학병원에서 일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고 있었죠.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을 치료할 때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요. 라는 환자들의 말에 수미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김 사단장은 후임자들과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민의 사진과 함께 정의는 계급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라고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죠. 이는 그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이정호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수민의 사건을 수사했던 군 검찰관이었죠. 사단장님, 저녁을 앞두고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중령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1년 전 사단장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그 용기 덕분에 우리 군이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중령의 말에
김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정의 앞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설 자리가 없지 않나. 한편 수미는 그날 오후 성폭력 피해자 상담 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죠. 교육 과정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들과 강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민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동기 수강생인 박선영 씨의 말에 수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수미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사로서도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주말에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죠. 아빠, 이번에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민의 밝은 표정을 보며 김 사단장은 흐뭇했습니다. 수민아,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너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구나. 김 사단장의 말에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김 사단장의 저녁식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부하들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저녁식에서 김 사단장은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36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것은 진정한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계급장이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은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김 사단장의 마지막 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저녁식 후 김 사단장은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한 대학에서 군사학과 겸임 교수로 일하기로 한 것이죠. 후배 장교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 수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업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센터를 방문해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도 힘이 나요. 한 피해자의 말에 수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아버지와 딸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따뜻한 식탁에서 서로의 일년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나누었죠. 아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렇게 평안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모든 걸 잘 이겨냈구나. 김 사단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 사단장은 대학 강의실에서 젊은 장교들에게 리더십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고 수미는 병원과 상담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수미는 상담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저녁에 같이 먹어요. 김 사단장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완전히 회복되어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아,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 사단장의 말에 수민이 답했습니다. 네, 아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 팔짱을 끼고 걸으며 새로운 내일을 꿈꾸었죠. 어둠을 뚫고 나온 그들에게는 이제 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이겨낸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